오늘 저는 인공지능 아트 개요라고 써 있기는 한데 조금 활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활용 위주로 하려고 하면 그냥 바로 냅다 이제 활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실패하시는 게 있어요. 이 인공지능의 어떤 좀 기묘한 특성들이 좀 있거든요. 활용을 하실 때 아마 이전 수업에서도 다 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왜 자꾸 실패하고 왜 이렇게 결과물에 도달하지 못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기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활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가지고 나오는 자료인데요. 그 생성형 AI로 이미지나 뭐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든다는 것은 뭔가 이런 아트에 대한 걸 만든다는 건 좀 고양이 2마리 정도를 데리고 가족 사진 찍는 거랑 좀 비슷해요. 예, 고양이 2마리를 데리고 이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카메라를 쳐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항상 뭐 딴 데 쳐다보고 있거나 막 지나가거나 어디 나가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딱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왜 가족 사진을 못 찍냐면 가족 사진이란 개념을 모르기 때문인데 저 주인이랑 어떻게 있어야지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랑 가족 사진을 찍는 거에 성공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 카메라 앞에서 뭐 장난감을 흔든다든가 먹이를 준다든가 해가지고 고양이가 카메라 렌즈 쪽을 바라보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는 것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은 마치 가족 사진처럼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양이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딱 그렇습니다. 자기가 인간이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프롬프트라든가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건을 받아서 뭔가를 만들어서 인간이 이런 거 좋아하던데 하면서 통계적으로 때려 맞추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걸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왜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궁극적인 이해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식인 거죠. 그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해외에 나가면 뭔가 알아듣는 말,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 저건 먹을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거는 뭔가 뭐 밥을 달라는 거구나, 아니면 신발을 달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때려 맞출 수는 있잖아요. 자주 듣는 것처럼 자주 듣는 걸 가지고 그냥 통계적으로 사람이 살아나가기 시작하는데 인공지능도 그냥 인간이 이거 좋아하는 것 같더라, 인간이 이런 프롬프트를 줬을 때 이런 식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은 좋아하는 것 같더라, 이 정도의 그냥 통계적인 접근만 할 뿐이고 자기가 그것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제 생각하고 100% 딱 맞는 건 항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나오는 것 같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의도대로 100%대로 뽑아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계속 미끄러지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100% 아닙니다. 그냥 100%인 척 하는 거죠. 그냥 뽑아내 놓고선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이런 거였다라는 식으로 그냥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내 것만 안 나오지 이렇게 막 초조한 마음으로 가지고 보시면은 나는 인공지능 못 쓰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때려치우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빨리 때려치우지 마시고 아 인공지능이란 건 어차피 100%라는 것은 애초에 없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내 의도에 맞는 것을 뽑는 게 조금이라도 이제 올리는 거, 그냥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열받음이 덜 하실 겁니다. 사실 하시다 보면 굉장히 열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미리 알고 가시면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만들 때 이제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관대해야 될 상황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인공지능한테도 관대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아마 이제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에게 관대해야 되죠.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내 말은 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지, 내가 분명 바른 말을 하는데 쟤는 왜 항상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말은 왜 안 듣느냐, 말은 왜 안 듣고 한 말을 왜 잊어버리나. 자녀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신입사원들, 부사수들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죠.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뭘 시켜도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해갖고 오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말귀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못 알아듣는 이상한 슈레딩거 상태잖아요. 그 고양이 상태잖아요. 그런 거, 그게 항상 인공지능과 우리가 일할 때 걔는 뭔가 내 손 수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약간 자녀다,
아니면 신입사원, 진짜 신입사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타인에 가까워요. 이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도구, 툴이라고 뭐 다른 분들은 다 뭐 인공지능은 툴이니까 툴로 뭐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툴이라기보다도 수족 같은 툴이라기보다도 외주를 주는 타인 같은 거예요. 근데 외주 줄 때 항상 뭔가 미묘하게 조금 안 맞고 항상 설명 많이 해야 되고 결국은 뭐 타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조금 말귀 못 알아듣는 신입사원, 아니면 외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공지능에 이제 접근을 하시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가라앉아지면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100% 소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이 없는 것처럼 우리와 AI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의 타자인 거죠. 외계인 같은 거예요. 우리 T하고 F도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인공지능은 진짜 극T입니다. 극T. 우리 T조차도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극T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극T인 인공지능하고 소통을 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 나가는 거,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인간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순히 프롬프터 오타쿠인데 원래는 여기서 이제 디자인 쪽을 했었고요. 뭐 지금은 뭐 사업도 좀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학으로 가서 있습니다. 자, 그럼 미드저니가 저희가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당장 미드저니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미드저니가 원래 디스코드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디스코드라는 앱을 통해서만 미드저니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 업데이트 기록을 보니까 지난달 8월 23일에 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웹 버전도 이 미드저니에서 한 10,000개 이상을 한 사람한테만 웹 버전을 허락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디스코드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웹에서 바로 할 수 있다.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밤에 알게 되어가지고 어제 알게 돼서 강의자를 막 다 뜯어 고쳤어요. 디스코드 위주로 만들었었다가 막 웹 버전 위주로 막 밤새 뜯어 고쳤습니다. 아무튼 미드저니 공식 홈페이지는 그냥 midjourney.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보시는 대로 이제 이 구독이 있습니다. 짧은 거 연간 뭐 오늘은 많이 만들 게 아니니까 베이직 플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월간 구독비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는 모든 AI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돈을 내면 빨리 만들어주고 무제한 만들어주고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퀄리티를 더 높여주거나 뭐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차등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제일 싼 거를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드저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옆에 탭이 있잖아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프롬프트가 나와요. 그래서 남의 프롬프트, 우린 프롬프트 어떻게 써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 내가 이 스타일을 훔쳐야 되겠다. 그러면 클릭해 보면은 바로 옆에 프롬프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써 보시면 됩니다. 그쵸? 게다가 더 좋은 건 이거를 바로 유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아래 보시면 유즈, 이미지, 스타일, 프롬프트가 있는데 유즈 이미지를 하시면은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딴 걸 만들겠다는 것이고, 유즈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 그림의 스타일,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림 양식 약간 아르노브 스타일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뭔가 만화 스타일 같은 요 스타일을 이용하겠다를 할 수도 있고요. 유즈 프롬프트를 하면은 바로 이제 프롬프트를 누르잖아요. 그럼 바로 상단에 이 프롬프트가 바로 떠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걸 여기다가 뭐 좀 수정을 해서 넣는 거죠. 알폰스 무하 있는 걸 보니까 아르누브가 들어간 게 맞네요. 스타일 오브 알폰스 무하 대신에 딴 걸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 알폰스 무하 작가 이름 대신에 벡터 그래픽이라고 대신 넣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프롬프트를 살짝 고친 다음에 그냥 엔터를 치면은 이것이
이 익스플로러 다음에 크리에이트라는 요 탭이 있는데 요게 제가 만든 것들이 올라오는 데거든요. 여기에 지금 스타팅 시작해서 4개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러면은 이 프롬프트에서 얘는 알폰스 무화 스타일을 이용을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벡터 그래픽이라고 알폰스 무화를 벡터 그래픽으로만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이제 계속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가나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아카이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온갖 아카이브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찾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찾을 때도 뭐 필터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요 눌렀던 것만 찾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뭐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드로 뭐 찍은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설명이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이걸 만들 때 이제 그리드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4개씩 딱딱 나왔었어요. 디스코드에서 만들 때는. 그때 그 4개씩 나왔던 것들을 이제 그리드 이미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4개씩 보여주는 거고요. 업스케일은 그 중에서 내가 한 번쯤 키웠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고요. 내가 버전 6으로 만들었던 거, 5로 만들었던 거 따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랜드스케이프는 이런 식, 뭐 포트레이트는 이런 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작업을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아카이브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이 아래 것들은 이제 크게 필요는 없기는 한데 데일리 테마를 줘요. 미드저니가 매일매일 데일리 테마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좀 훈련을 시키거든요. 거기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볼 수 있고요. 뉴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뉴비들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바로 우리 크리에이트를 그냥 바로 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저니가 이제 요런 상황이다. 이렇게 잠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요약하면은 이 웹에다 프롬프트를 직접 써서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획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디스코드는 명령어까지 다 써야 됐거든요. 슬래시하고 이미진 프롬프트 이거 다 썼어야 되는데 굉장히 편해졌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이미지를 만들 때 생성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면 제가 만들었던 요 옵션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들려고 할 때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프롬프트를 바로 쓰면 되는데 아래로 내리면 이미지 사이즈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세로, 스퀘어, 랜드스케이프 가로로 넓은 거, 그 다음에 모델은 스탠다드와 로우가 있는데 이 스탠다드는 이게 기본적인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우는 조금 더 전문가용이라고 해요. 근데 큰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큰 차이가 없긴 해요. 요 두 개는 이제 그냥 해보시면 되는 거고 큰 차이는 없고요. 버전은 지금 현재 6.1로 세팅돼 있을 거예요. 6.1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옛날 걸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모델은 가장 최신 버전이 항상 제일 낫기는 합니다. 좀 특정 모델이 좀 더 뭔가를 잘하는 모델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신 모델이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퍼스널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돈 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감 요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스타일라이제이션하고 뭔가 좀 이상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좀 뭔가 좀 다양하게 만드는 거, 요런 거 한 3가지를 지금 미감으로 뽑아놨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조절할 수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하는 것인지는 이따 PPT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스타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1000까지 올라갔다가 0까지 내려갔다 할 수가 있는데 미드저니가 굉장히 그림을 많이 배운 놈이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작가를 알고 그다음 정말 그림을 많이 알고 있어요. 웬만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미드저니만큼 그림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저니는 자기 스타일 곤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는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줘 하고 줬을 때 그 외주 그 사장님이 되게 곤조 있으면 아 그러면 그림 안 예쁜데 이러면서 안 해주잖아. 안 해줄 때 있잖아요. 미드저니가 그렇게 곤조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그 프롬프트를 주면은 아 이거 좀 아닌데 싶으면 빼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프롬프트를 이렇게 많이 넣어줬는데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자기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건 뭐 다른 걸 더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가 볼 땐 이게 더 나은데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들이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드저니 그런 어떤 AI가 미드저니 같은 AI가 그래서 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곤조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네가 뭘 알아?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습니다만 저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랜덤한 무언가가 나오는 걸 좋아하니까 괜찮습니다만 특히 현업에서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게만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빠지면 안 될 게 꼭 빠진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림이 좀 못생겨지더라도 내가 좀 시킨 건 좀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 쓰는 겁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스타일라이제이션은 높이면 높일수록 곤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전문가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시킬 때조차도 약간 의견을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게 완전히 0으로 내려주면 그냥 프롬프트 그대로 해줍니다. 그냥 보면서 뭐 시키는 대로 해주긴 해주는데 뭐 못생겨져도 나는 뭐 책임 없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스타일라이제이션을 0으로 해주면 그림이 진짜 못생기게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킨 건 최대한 해주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100%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100%는 아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이해를 다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프롬프트를 다 이해를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그러면 내가 시키는 프롬프트를 왜 안 됐을까? 스타일라이제이션도 0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적용이 안 됐을까라고 하면 프롬프트를 읽어보시면서 저는 얘가 어디서 오해를 했는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밀밭을 달리는 강아지 고흐 스타일로 그리고 그 고흐 스타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이트닝 이펙트 파티클 이펙트를 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고흐가 그린 듯한 강아지 그림 위에다가 그 컴퓨터 CG에 보면 반짝반짝하는 그 파티클 이펙트 있잖아요. 빛, 파티클 이펙트를 뿌려주기를 기대하면서 그걸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보통 CG에서는 파티클 이펙트, 라이트닝 이펙트라고 했을 때는 그걸 말하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이해할 줄 알고 했어요. 그리고 평생 그거 이해해요. 근데 얘가 생각하기에는 고흐 스타일하고 파티클 이펙트가 안 맞는 거예요. 고흐 스타일은 유화 같은 걸로 그리는 거고 파티클 이펙트는 CG인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 위에다 그냥 뭐 기계적으로 뿌리라는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파티클 이펙트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밀 이삭을 막 날리는 것으로 만들어요. 어쨌든 입자 아닌가? 이게 더 어울리지 않나? 네가 해석한 건 네가 생각하고 네가 의도한 건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막 밀 입자가 막 바깥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봤을 때 굉장히 미감이 좋고 조화로워요. 전체적으로 이제 고흐가 그린 것 같고 밀 이삭이 막 날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데 내 의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는 게 어려워요. 좀 이상하더라도 좀 해줘라고 하는데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힘들다는 바로 그 점이고요. 스타일라이제이션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상함 지수라든가 뭔가 다양함 지수 같은 게 있는데요. 이상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미드저니를 하다 보면은 얘가 항상 너무 예쁜 거 주잖아요. 그리고 항상 좀 보편적인 미감을 준단 말이에요. 항상 보편적으로 아름다운 이런 걸 주는데 좀 이상한 팝아트라든가 이상한 현대 미술적인 느낌이라든가 막 믹스 매치되고 좀 기괴하고 뭐 약간 좀 그로데스크하기도 하고 좀 그런 식의 이미지도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이런 거 높여보면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관여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뽑아놨는데 이런 식의 미감에 관여된 것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파라미터들은 더 많이 있고 이제 그 PPT로 가지고 왔는데 PPT를 이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정리를 해갖고 왔으니까 제가 이제 일단 빠르게 넘어가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옵션이 있고 하는데 릴렉스 패스트 터보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빠르게예요. 우리는 베이직 모드니까 그냥 릴렉스 모드로 해가지고 살짝 느리게 해가지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많이 줄수록 그 패스트나 터보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뭐 패스트 모드를 뭐 한 달에 총 15시간만 준다.
그래서 15시간 또 한 달 동안 15시간 동안 정말 빠르게 착착 만들 수 있다. 하지만 15시간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릴렉스 모드로 강제 전환돼서 조금 천천히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유료 플랜들이 결국은 패스트 모드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리고 한 번에 몇 개씩 만들 수 있느냐, 약간 속도에 관여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 양식의 스타일을 만든 양식인 거고, 아까 만들었던 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알폰스 무하 대신에 거의 그림에다가 대신 벡터 그래픽으로 대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벡터 느낌으로 이런 식의 이제 좀 벡터 이미지로 일러스트 느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남의 거 이렇게 보고 써도 된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뭔가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에디트 같은 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웹 버전으로 바뀐 걸 제가 어제 알아서 이 웹 버전을 어제 막 써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에디터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정말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에디터가 있는데 에디터를 누르면 크기도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변경할 수가 있고 좀 상황과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요 정도로 이건 그냥 두고 여기서 프롬프트를 좀 바꾸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웨어링 햇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거. 네. 근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조금 마음이 쫄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웨어링 햇을 쓰고요. 햇을 만들어 줄 곳을 그냥 이렇게 대충 지정해 주겠습니다. 한 이쯤에다가 만들어라 하고선 서브밋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자가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네. 그래서 에디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뭘 가지고 와서 남의 거 보다가 뭐 괜찮으면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요거는 어떤 스타일로 만들었는지 스튜디오 지브리 버전이구나. 이거는 또 뭐 어떤 스타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선 프롬프트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훔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것들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 그냥 스타일만 한번 훔쳐보겠습니다. 스타일 해가지고 스타일 대신에 이 스타일에다가 부엌에 있는 그냥 소녀 되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타일만 훔쳤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잠깐 치우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써보는 거 이제 지금까지 했는데 프롬프트를 만드는 요령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요령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스코드에서 이미지 프롬프트라는 명령어까지 다 치고 했었는데 이제는 웹에 아까 보셨다시피 생성창에다가 그냥 내용만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드실 때는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시기보다도 전체 구조를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인 메뉴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 시키잖아요. 메인 메뉴에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 시키잖아요. 식당에 갔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메인 메뉴를 시키고 사이드 메뉴를 얹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가 뛰고 있다. 이게 메인 메뉴면 뭐 밀밭을 사이를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역동적인 무브먼트였으면 좋겠고 로우 앵글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파티클 이펙트 제가 말씀드렸던 파티클 이펙트였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어떤 포즈, 구도, 배경, 뭐 앵글, 샷, 분위기, 효과, 기법, 해상도, 무슨 작가 이름 이런 것들 좀 꾸며주는 것들은 이제 뒤에다가 그냥 콤마 하면서 그냥 계속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는 그냥 짧은 구나 절로 된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전체적으로 완벽한 진짜 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만드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구, 절 하고 그 다음에 단어 이게 훨씬 더 잘 먹힙니다.
그래서 문장을 많이 길게 쓰면 안 먹히는 이유가 그 미드저니의 좀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생성형 AI 특성이기도 하는데, 이 단어들을 쭉 보면은 그 문장 하나를 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쪼갭니다. 문장을 쪼개고 단어를 쪼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토큰 같은 것으로 이제 패킷 같은 토큰 이렇게 좀 하나의 자기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저니가 진짜 쥐약인 게, 진짜 못하는 게 전치사가 많은 문장을 못 써요. 왜냐하면 앞뒤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장을 분해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어떤 것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런 것을 미드저니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만들 때 뭐 앞에 뭐가 있다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뭔가 고양이, 그러니까 코끼리 앞에 고양이가 있다 라고 하면 코끼리 앞에 고양이를 넣는다든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미드저니가 뭐 앞에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코끼리는 만들어야 되고 고양이는 만들어야 되고 뭔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고양이가 작으니까 코끼리 앞에 고양이를 놓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브레멘의 음악대처럼 왜 그렇잖아요. 당나귀 위에 개 있고 개 위에 고양이 있고 고양이 위에 닭 있고 이런 식으로 온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10중 8구도 아니에요.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뭘 올려놓기는 해요. 막 당나귀 위에 다 올려놓든가, 뭐 그냥 한꺼번에 이 순서대로 올려놓지는 않고 한꺼번에 다 올려놓든가, 아니면 그 동물끼리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막 개가 닭뼈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전치사가 많으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주인공급의 어떤 사물이나 이런 사람이나 동물이나 주인공급의 뭔가가 많으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또 못하는 게 뭐냐면 주인공이 하나일 땐 잘 만들어요. 개가 밀밭을 달린다. 그러면 개가 주인공이잖아요. 딱 이 모든 단어들을 봤을 때 이 중에서 이 단어들 중에서 개가 주인공이겠구나. 그래서 개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 앞에서부터 뒤로 읽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프롬프트를. 그래서 개가 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개를 일단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출을 뒤에다 붙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기 때문에 앞에다 메인 메뉴를 두라는 건데, 만약에 이런 걸 놓으면 뭔가 사람이 매머드와 싸우고 있다. 뭐 거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개가 양떼를 쫓고 있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양이 개를 쫓고 있기도 하고요. 잘 모르니까 어떤 게 주인공인지를 모르니까 양이 개를 쫓고 있기도 하고 양떼와 개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양과 개가 합성된 생물이 그냥 체이싱을 다 똑같이 체이싱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미드저니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주인공급으로 보이는 단어가 2개 이상이다? 이러면 헷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성해버린다든가 뭘 앞에다 놔야 되는지 모른다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드는 프롬프트가 있는 반면 진짜 안 되는 게 있어요. 쉬워 보이지만 정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자님들을 위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예전부터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 고증 문제 같은 거였는데, 그냥 우리 좀 아트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고증 틀려도 이게 아트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자님들이 써야 되는 이미지는 정말 틀리면 안 되는 그림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생겨도 괜찮아. 하지만 정말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태극기, 공공감리가 틀린다. 근데 생성형 AI로 만든 건 무조건 틀립니다.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 그림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봐왔던 것을 그냥 대충 조립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무조건 틀립니다. 그런 거 틀리고요. 그리고 이런 거 우리는 흔히 만들고 싶어 하는데 한국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어떤 전시회가 요즘 유행이다라고 하면 한국 문화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한옥 반드시 틀립니다. 근데 한옥 구조라는 건 정말로 고증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아 건물이 그 중국과 일본하고 한국이랑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달라도 진짜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경로해서 전화를 하시잖아요. 이게 한국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건물은 이러면서 전화를 하시잖아요. 근데 당연히 틀립니다. 그런 걸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동서양, 한중일 이 삼국에 대한 어떤 정확한 구분도 몰라요. 그래서 한복을 입혀놓으면은 미묘하게 일본풍이든가 중국풍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중국 옷 잘못 입혀놓으면 중국 스타일로 뭔가 고름이 뭐 너무 짧다든가 뭐 길다든가 우리는 모르는 그런 디테일들을 미드저니도 당연히 모르고 우리보다 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큰일이다. 그래서 기자님들이 사용하시기에 고증이 필요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나 뭐 그 외의 생성형 AI는 거의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글, 한자 거의 못 씁니다. 가끔 뭐 영어 단어를 주면은 그거는 만들어준다. 그런 거 요즘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한글은 진짜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고증이 좀 많이 필요한 그림을 원하는 건 좀 힘들다.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렵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텍스트로만 만들 때,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 때 그 프롬프트 요령은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올리고 그것을 참조해서 만드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요 사진은 제가 그 놀이터에서 그냥 찍은 사진인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 애들 놀이터 보니까 뭐 나무 블럭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었어요. 그걸 찍어서 미드저니한테 주고 그리고 어떤 거대 전투 메카닉 로봇이 이제 놀이터에 나타났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려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진 건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수채화 기법만 가지고 와서, 수채화 스타일만 가지고 와서 부엌에 있는 여자를 쳤을 때 이렇게 그 수채화 기법으로 만들어주죠. 엄청 예쁘죠. 그래서 이쯤 만들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는 묘하게 불쾌하고 묘하게 달라서 눈치챌 수 있다, 바로 알아보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못 만든 사람이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만든 사람이 만든 걸 보고서는 그렇게 자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금 요령만 있으면 이거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거 사람이 그렸다고 하면은 다들 속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은 아까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올려놨는데요. 이제 그림을 올리실 때는 여기 이제 생성창 옆에 조그맣게 아이콘이 있어요. 그림 올리시는 아이콘에다가 그래서 셀렉트 이미 여기다가 추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찾아서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올리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미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올려놨던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놀이터에서 찍은 그 타일 같은 거, 걔를 이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올라가요. 이제 이걸 가지고 프롬프트만 넣고 엔터만 치면 내가 올린 이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언트 메카닉 자이언트 메카닉 로봇이 이제 놀이터에 있다라고 해서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만들고 있는 동안 이제 딴 걸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만들었었는데 이걸 올리고 자이언트 로봇 아까 그걸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신기하죠. 이것만 해도 되는데 이걸 한번 알기 시작하면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제일 재밌는 건 여러분 혹시 어린 자녀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린 자녀의 진짜 희한하게 그린 아기 때 그림 있잖아요. 막 1살, 2살 때 희한하게 그린 그림을 찍어서 올린 다음에 그냥 컬러링만 쳐서 하면 재밌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난 김에 잠깐 해보겠습니다. 키드 드로잉 해서 한번 쳐서 해볼게요. 진짜 그거 한번 해주고 제가 아이들한테 인기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저도 이제 처음 갑자기 할 때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서 키드 드로잉 방금 받은 거 올라왔으니까 얘를 이제 클릭해서 올라갔고 그냥 컬러링 해보겠습니다. 컬러링도 좋고 3D 애니메이션으로 바꿀까? 3D 페이퍼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거 만들어진 거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하죠. 이 정도로 이제 만족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뭔가 아직 로봇이 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베리에이션 같은 걸 해보겠습니다. 베리에이션을 이제 스트롱. 베리에이션에는 그 아래 보면은 이렇게 서틀이 있고 스트롱이 있는데 이건 좀 미묘하게 베리에이션을 해주고요. 강하게 베리에이션을 해주면 좀 더 좀 대범하게 베리에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디트를 눌러서 제가 얘를 조금 이 윗부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이언트 로봇인데 머리가 없어서 위드 헤드를 넣겠습니다. 위드 헤드를 넣고 이 부분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놓고선 서브밋을 또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거 어떻게 됐나 볼게요. 애기 만든 거. 아까 제가 3D 페이퍼 애니메이션을 했잖아요. 그러면 애가 만든 것을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그것을 이게 만약에 3D 페이퍼 애니메이션이라면 하고서는 거기에 맞는 해석을 줍니다. 그래서 컬러링도 그냥 컬러링해도 재밌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원피스 같은 거 보면 잔 꽃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꽃무늬만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올린 다음에 그 꽃무늬 찍은 거 올리고 이거 벽지라고 한다든가 그러면은 벽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벽지처럼 인테리어에 적용된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장난이 친구들이 망한 요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까맣게 탄 고등어나 막 이런 걸 올리면 그 까맣게 탄 고등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올린 다음에 헬 크리처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고등어가 막 불타서 막 지옥불에 타는 그 헬 크리처가 고등어로 변해 있는 막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장난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인기가 터졌던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응용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파라미터는 미드저니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AI에 다 필요한 것들인데, 파라미터는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롬프트를 쓰고 나서 맨 끝에 이런 식의 형식으로 붙이는 걸 파라미터라고 해요. 근데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뭐죠? 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매개 변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것처럼 이상하게 무슨 재기 분석 같은 재기 답변 같은 걸 보고 있으면 답답한데, 결국은 파라미터는 뭐냐면 그 생성형 AI에 파라미터가 몇 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막 몇 억개다, 몇 조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 그 인공지능이니까 인간의 뇌에 있는 시냅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뭔가 다 가지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거대한 신경망 같은 어떤 지점들을 이제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파라미터를 프롬프트 끝에 왜 붙이냐?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는 인간의 그 자연어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이제 자연어로 쓰면 되는데 몇 개의 파라미터는, 그 중에서 몇몇 개의 파라미터는 인간이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약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좀 쓰다가 보면은 다 무시하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파라미터는 무조건 동작합니다. 네, 파라미터는 정말 무조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썼는데 파라미터 쓰는 순간에 이제 동작하지 않을 거면 쓰는 순간에 이미 에러가 떠요. 그 미드전이나 다른 인공지능에서도 이 파라미터는 충돌해서 못 씁니다. 다른 파라미터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못 씁니다. 이 파라미터는 이 모델에서는 못 씁니다. 이 모델에서는 이 파라미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뜹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만약에 문제없이 적힌다라고 하면은 그 파라미터는 무조건 동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게 무조건 동작하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한 어떤 기호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내가 자연어로 그냥 적당히 써도 되지만 파라미터는 똑같이 써야 됩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의 파라미터는 대시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대시 2번 하고 V하고 한 칸 띄우고 숫자를 적으면 그 버전을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종류들도 이따 뒤에서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땡땡 V하고 대시 V하고 한 칸 띄고 1 하면은 1 버전. 1년 반, 2년 전에 미드저니가 이 버전 1을 이렇게 내놨을 때 우리 우와 굉장하다라고 했는데 진짜 2년 만에 5로 이렇게 굉장히 같은 걸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걸 볼 때마다 인공지능의 성장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니즈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니즈 파라미터는 그 주변에 그 자녀분이 혹시 오타쿠시면 이렇게 아실 텐데 이런 그림체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주는 그림체입니다. 니즈가 일본어로 무지개라는 뜻인데 좀 일본 아니메라든가 일본 그림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좀 엉망인 부엌에 있는 여자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제 니지 버전 붙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땡땡 니지 한 칸 띄우고 버전 6. 지금 현재 니지 버전은 5하고 6 쓸 수 있어요. 그냥 6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스타일 파라미터, 아까 스타일 라이즈 말씀드렸는데 스타일 라이즈랑 좀 틀립니다. 스타일 파라미터는 버전마다, 그러니까 모델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이제 좀 확인해 보시고 쓰셔야 되는데 스타일 큐트, 스타일 익스프레시브, 스타일 시닉이라고 하는 스타일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얘는 니지 5하고만 동작합니다. 6에서는 아직 동작을 안 해요. 근데 이게 매번 바뀌어요. 계속 얘네들이 버전을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스타일도 뭐 니즈 6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조금씩 변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니즈 6에는 아직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즈 5에다가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우산 아래서 키스다. 그럼 니즈 5로 만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흔한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요. 스타일 큐트를 같이 붙여줬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미지가 큐트해지고 그리고 익스프레시브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조금 덜 익스프레시브한데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그림들이 나와요. 엄청 그냥 일본 이런 식의 좀 정적인 일본 느낌이 아니라 진짜 뭔가 일본하고 그래픽 노블하고 서양하고 막 이런 것이 뒤섞여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대범한 어떤 표현적인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타일 익스프레시브를 잘 쓰면 뭔가 굉장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타일 익스프레시브 좀 표현적인 그런 게 나오고 스타일리시한 게 나오고 스타일 시닉을 넣었을 때는 뭐가 다르냐면 씬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앵글이나 동세나 배경이나 이렇게 이 카메라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메라가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놓고 평범하게 딱 측면에서 사이드 카메라를 쓴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살짝 로우 앵글을 쓴 걸 보실 수 있죠. 로우 앵글에다가 이제 구도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일 시닉을 잘 쓰면 뭔가 그 넓은 롱샷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진짜 막 위에서 아래로 찍은 샷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씬 자체를 영화적으로 구성을 할 때 스타일 시닉을 쓰시면 됩니다. 이서 스타일 큐트, 익스프레시브, 시닉 같은 경우엔 니지 5하고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지를 쓰실 때는 요 스타일 뭐 파라미터를 한번 써보는 거 재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스타일라이즈 말씀드렸는데 이겁니다. 원래 스타일라이즈가 이렇게 파라미터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땡땡하고 스타일라이즈하고 0 또는 뭐 500 또는 100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이게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아예 웹 버전에서는 이렇게 그 스크롤 해가지고 레버처럼 그냥 쉽게 할 수 있도록 거기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원래는 쓸 때는 이렇게 숫자를 적어서 직접 넣어줬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드저니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법한 걸 한번 시켜봤었는데 뭐 거꾸로 흐르는 폭포, 그 다음에 뭐 반짝거리는 뭐 행성, 그 다음에 뭐 그 나무에 달려있는 뭐 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었어요. 이제 스타일 1000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얘가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너무 좀 이상한 단어들이니까 거꾸로 흐르는 폭포 같은 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뭔가 흐르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연출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키지 않은 다리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걸 막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내 것을 좀 예쁜 그림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스타일 0으로 하면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엄청 뭔가 폭포도 거꾸로 흐른다면 이런 건가? 하면서 대충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라이즈 할 때 뭔가 너무 많이 왜곡이 된다, 너무 많이 제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스타일라이즈를 줄여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 버전에서는 이렇게 스크롤로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이 카오스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리드 이미지라고 하는데 요게 그리드 이미지가 지금 웹 버전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웹 버전은 그냥 무조건 4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디스코드일 때는 어떻게 됐냐면 썸네일을 4개를 썸네일을 붙여서 보여줬어요. 이 썸네일의 해상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제가 썸네일을 보고서 마음에 들면 걔를 업스케일해서 키워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땐 디스코드일 때는 그랬었는데 그때 그 4개의 그 썸네일, 드래프트, 초안을 보여줄 때 그 4개짜리 초안에서 얼마나 그 사이에서 다르냐입니다. 그 4개짜리 초안 4개 안에서 얼마나 서로 다른 것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름에 아이스크림 콘이라고 주면은 여름에 아이스크림 콘이란 건 그냥 뻔한 거니까 아이스크림 콘이 주인공이고 해변가고 여름이고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줘요. 제가 카오스 값을 하나도 안 줬을 때는. 근데 카오스 값을 100으로 주면 이 4개 안에서 엄청 틀려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어떤 해석을 넣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했다가 이런 식의 어떤 포스터 같이 만들었다가 사람이 나오기도 했다가 약간 다른 좀 더 좀 창의적인 해석을 했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카오스를 하시면 됩니다. 카오스는 이제 4개 안에서 얼마나 다른 것을 보여주느냐. 지금 웹 버전에서는 카오스랑 이 뒤에 나올 웨어드 대신에 그냥 웨어드니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어드니스 아까 그 이상함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가 된 것 같습니다. 웨어드 파라미터는 이제 땡땡 웨어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웨어드에서 이제 0에서 3000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웨어드가 이상함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만들려고 할수록 이상하게 만듭니다. 이게 똑같이 여름의 아이스크림 콘인데요. 웨어드를 넣는 순간 그나마 좀 이상하게 나와요. 한 250일 땐 그래도 좀 이상한 걸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첨쯤 주면은 진짜 약간 뭔가 초현실적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좀 이걸로 좀 작업을 해보고 싶다. 랜덤한 거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웨어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웨어드를 주면은 이제 이건 250일 때, 500일 때, 막 그 3000일 때.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웨어드를 주어서 랜덤하고 이상한 게 나오는 거는 좋은데, 이상한 게 나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너무 이상해지면서 못생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상하면서도 예쁜 걸 만들고 싶은데, 그로데스크 하지만 미감은 있는 걸 만들고 싶은데, 그냥 뭔가 이상한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말 쓸 수 없는 못생긴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웨어드를 주고 거기에 스타일라이즈를 많이 주는 거예요. 얘는 스타일라이즈가 자기 곤조라고 했잖아요. 스타일라이즈를 높이면 어떻게든 예쁘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상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한 거 내에서도 미감이 있는 아름다운 어떤 기괴한 그런 미 같은 걸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웨어드도 주고 그다음 스타일라이즈도 잔뜩 주면은 뭔가 기묘하지만 동시에 미감적으로는 예쁜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할 오브젝트를 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기자님들께서는 그 뭐 한국적인 뭐라고 하는 순간, 코리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순간 모든 생성형 이미지들은 이제 갑자기 전통 뭔가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냥 서울 도시의 어떤 현대적인 뭐 상황에서 그냥 한국인들만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아시아의 어떤 현대 도시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싶은데 갑자기 갓 쓴 사람 나오고 한복 입은 사람 나오고 뒤에 서울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막 엄청나게 그 한옥 같은 거 막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코리아라고 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코리아에 대한 것을 막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들은 그 단어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해요. 왜냐면 당연하죠. 인간이 쓰는 통계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어떤 편견이 심한지를 알면은 이 정도 편견이 있다 이러면 사실 사회의 편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편견이다. 그래서 한국 이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런 거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했을 때 보고 싶은 이런 이미지들은 이런 거겠구나라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한국 도시를 그리고 싶은데 뒤에 자꾸 태극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코리아, 그냥 한국 뭐 도시, 뭐 거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디선가 자꾸 한국 태극기를 넣는다든가 뭐 한글을 넣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시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할 오브젝트를 미리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7세기에 그 네덜란드에는 그 정물화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덜란드 정물화 라고 하면은 요런 정물화가 딱 17세기 네덜란드식 정물화가 딱 나오는데, 제가 꽃을 빼고 싶다. 마지막에 노 하고 땡땡 노 하고 띄우고 플라워 하면 꽃만 빠진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노 같은 걸 써서 노 플래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기를 뺄 수 있습니다. 이건 종횡비 파라미터인데, 이제 원래 이제 디스코드에서는 종횡비를 진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막 16대 9부터 시작해서 막 1대 2도 할 수 있고, 막 250대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까 웹 버전을 보니까, 요런 식으로 3대 4, 1대 1, 4대 3이 있는데, 요것만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요것만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기본이 있는 거고요.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비율을 계속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대 9를 할 수 있고 1대 2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혹시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타일 파라미터예요. 여기 밑에 여기에 없다고 해서 파라미터를 이제 못 쓰게 된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다 프롬프트 쓰고 파라미터 직접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파라미터 요 페이지들을 이제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직접 써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뭐랄까 이어 붙였을 때 요 가로 위아래와 상하와 좌우의 이 면들 있잖아요. 이 면들을 서로 그냥 얘를 계속 반복해서 이어 붙였을 때 다 연결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의 타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메디발 맵에서 약간 중세 지도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땡땡 타일을 붙여주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가져다가 옆에다가 쫙 이어 붙여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포토샵 같은 거 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포토샵에서는 이게 디파인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각형 안을 그 패턴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뭐 바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아니면 옷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우게 해가지고 패턴으로 채우게 해가지고 그것을 딱 깔아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패턴으로 저장해서 깔아라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유용하게 썼어요. 뭐 벽지라든가 뭐 바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미드전이나 이제 생성형 AI의 예전부터의 가장 큰 고충이 뭐였냐면, 나는 이런 걸로 나오자마자 모든 분들이 그랬거든요. 나도 이제 동화책 쓸 수 있나요? 이제 그림책 그리고 싶은데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웹툰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근데 가장 그때 무리가 되었었던 것이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한번 만들었던 얼굴을 그 다음에 안 만들어줘요. 똑같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인물을 고정을 한다는 건데 인물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고정하라는 것조차 몰라요. 얘는 그걸 모르는 애였거든요. 그냥 매번 새로 만들잖아요. 얘는 모든 프롬프트를 매번 새로 엔터를 칠 때마다 매번 새로 만들기 때문에 매번 다 다른 그림을 만듭니다. 단 하나도 똑같은 그림이 없어요. 근데 고정하는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정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원래는 디스코드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먼저 만든 다음에 이 만든 이미지의 URL을 땁니다. URL을 그냥 복사를 해요. 그냥 클릭해서 오른쪽 누르기 하면 그 URL 복사하고, 그냥 그런 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URL을 복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만들 때 저는 처음에 이제 뭐 여자가 거울을 보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고 나니까 저는 이 여자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든 거예요. 이 여자 얼굴을 고정해서 다른 표정을 보고 싶다, 다른 상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여자를 그대로 가져오려면 얘를 복사를 해서 URL을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프롬프트를 쓸 때 우는 걸 보고 싶다. crying하고 땡땡하고 캐릭터 레퍼런스입니다. CREF가 캐릭터 레퍼런스하고 그 다음에 그 방금 땄던 링크 URL 주소를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넣기만 하면은 방금 이 여잔데 우는 모습으로 바뀐 얼굴이 나옵니다. 네. 아쉬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쉽다고 느꼈던 게 그래도 동화책이나 그림책이나 뭐 웹툰을 만드는 것은 살짝 어렵다라고 느꼈던 게 얼굴을 닮게는 했지만 그래도 미묘하게 조금 다르고요. 좀 다르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보기에는 되게 좀 약간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까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 모양이 미묘하게 다르고 특히 옷을 닮아 보이려고 했지만 옷이 달라졌어요. 디테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따라가기는 하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게 계속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하려면 괜찮고 만약에 이제 포토샵이나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림을 조금 툴을 쓰실 줄 안다면 요 정도는 그냥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이걸로만 뭔가 작업을 하기에는 이제 퀄리티 있는 작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레퍼런스는 아까 그 수채화 스타일을 딴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자애가 윈도우 앞에서 책을 읽는 장면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요런 어떤 전구 분위기라든가 조명 분위기라든가 이런 유화처럼 그린 분위기라든가 이렇게 좀 잔잔하고 요런 딱 이 양식, 이 스타일이 괜찮아서 그러면 그 스타일을 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레퍼런스라는 파라미터인데 만들어 놓고 똑같이 URL을 딴 다음에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아까 제가 자이언트 로봇을 워낙 좋아해서 자이언트 컴뱃 로봇을 쓰고 연못 위에 있는 이제 자이언트 컴뱃 로봇을 쓰고 스타일 레퍼런스 땡땡 스타일 레퍼런스하고 여기서 딴 URL을 주면은 이 URL에서 스타일을 따가지고 와서 요걸 만들었더니 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색채라든가 어떤 색깔 뭔가 이 양식 그림 양식 같은 게 굉장히 비슷한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캐릭터 레퍼런스와 스타일 레퍼런스는 웹에서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굉장히 편해요. 여기서 제가 요런 그림, 요런 추상화 그림을 하나 뒀는데요. 지금 안 보이시죠? 지금 좀 키워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림을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아이고, 지우고. 밑에 이제 미리 올려놓은 것 중에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클릭하면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올리면, 마우스를 올리면, 한쪽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얘가 캐릭터 레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요거 누르면 요거는 스타일 레퍼런스예요.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캐릭터 레퍼런스를 쓰면은 얘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스타일 레퍼런스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요걸 클릭을 한 다음에 예, 클릭하면 좀 까매지거든요. 네, 클릭을 한 다음에 그냥 K-팝 아이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디스코드 명령어긴 해요. 디스코드에서 쓰는 명령어인데 디스코드에 정말 명령어가 많거든요. 온갖 명령어가 많은데 제가 그거를 여기다 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인 기능 명령어, 원래 가장 많이 썼었던 거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웹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이매진 프롬프트는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겁니다. 그냥 그림 만드는 프롬프트, 이매진 프롬프트하고 그냥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쓰기만 하면 됐었던 거였죠. 그래서 웹에서는 그냥 생성창에다 프롬프트를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블렌드라는 게 있고 디스크라이브라고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미지는 뭐 당연히 맨날 쓰는 거니까 그거 말고 디스크라이브거든요. 근데 이제 블렌드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 디스크라이브 설명을 드릴게요.
디스코드에서는 블렌드를 쓰면 이렇게 슬래시하고 블렌드 친 다음에 그림 두 개를 두 개 이상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 두 개를 올리면 그 두 개를 합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자랑 에펠탑을 올렸더니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막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합성할 수 있다고 보여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가족 사진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함께 여행을 갔는데 아빠가 혼자 못 가서 아쉬웠다. 그래서 가족 사진 여행 사진을 갖고 그다음에 아빠 사진을 갖고 온 다음에 여기다 합성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나오죠. 포토샵은 그게 가능해요. 아빠 얼굴을 어떻게 잘 오려가지고 와가지고 뒤에 단체 사진 뒤쯤에 한 사람들 목 사이에 뒤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짝 끼워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다듬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아빠 얼굴을 끼워서 그냥 같이 있는 것처럼 해달라고 하는데 포토샵은 가능합니다. 포토샵은 가능한데 미드전이나 생성형 AI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합성이란 말은 이제 뭐 두 가지 사진을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해석하고 얘를 해석한 다음에 새로 해석한 그걸 바탕으로 새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얼굴이 나오고요. 다른 에펠탑이 나오고 다른 풍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난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외간 남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절대 미드전이는 그런 식의 포토샵 같은 합성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그 AI의 특징이기도 해요. AI는 매번 새로 그린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매번 새로 그리고 매번 해석해서 매번 새로 그린다. 절대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고정할 때도 그냥 어느 정도 고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틀리는 게 매번 새로 그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AI가 계속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체가 계속 다른 작가, 매번 칠 때마다 그림체가 계속 다른 작가가 소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에펠탑이니까 미드저니가 보기에도 그냥 에펠탑 앞에 사람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합성하면 되겠지. 근데 주인공이 둘일 때 힘들어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사람하고 호랑이라면 이렇게 합성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랑 호랑이랑 같이 세워놓지 않고 주인공이 둘이면 헷갈려하면서 그 둘 자체를 아예 그냥 종을 합성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드저니로 합성할 때 이렇게 이제 아까 그런 가족 사진 같은 합성보다는 좀 이런 식의 좀 창의적인 크리처를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건물끼리 갖고 와서 건물의 양식을 합쳐본다든가 뭐 인테리어 양식을 합쳐본다든가 아니면 사람끼리 합성을 해갖고 사람끼리 합성을 해본다든가 차라리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하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크라이브인데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인데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디스크라이브로 정말 비약적으로 그 미드저니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정말로 생각이 안 나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어떤 전문 용어들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미지에 따라서 각각의 전문 용어가 많은데 중요한 건 그 이미지의 전문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미드저니가 무슨 단어로 배웠는지 제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대체 뭔가 저는 이걸 보면은 뭐 물감을 두껍게 바른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미드저니는 대체 이거를 어떤 단어로 배웠을까? 가장 많이 배운 단어가 뭘까? 이걸 알아야지만 미드전이랑 가장 잘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드전이나 뭐 생성형 AI나 이런 어떤 AI들하고 소통할 때 중요한 건 걔네들이 학습한 게 뭔지 내가 거꾸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스크라이브는 이게 쉽게 가능한 거죠. 아무 이미지나 올려주면은 디스크라이브 명령어 치고 이미지 올려주고 엔터를 치면 한 4가지의 프롬프트로 제안을 줬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이미지는 요런 4가지 요 프롬프트로 만들면 가장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프롬프트를 제안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읽어보면서 얘가 무슨 단어를 배웠는지 오히려 거꾸로 제가 추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게 만들어진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요거를 디스크라이브를 했더니 4가지의 프롬프트로 제안을 해줬고 그것을 그냥 다 만들어봐 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좀 비슷하게 만들어 줬죠.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를 해보면서 알게 된 건데 미드저니는 어떤 거는 상당히 비슷하게 잘 뽑아주고 스타일도 잘 뽑아주고 하는데 어떤 이미지는
죽어도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오고 그것을 이제 조금 요만큼도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탈리아 작가 그림인데 막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한 다음에 제안해주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4개를 다 눌러봤는데 사람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것만 간신히 이해했고 그 스타일이라든가 분위기 같은 걸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건데 그거를 이제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느꼈는데 미드저니가 잘하는 것은 많은 대중들이 픽한 이미지들입니다. 잘 쓰고 픽한 이미지. 그래서 미드저니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그림을 다 배워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이 픽한 그림을 위주로 먼저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미드저니 세계관은 좀 다이소 같아요. 그냥 가성비가 좋고 가장 많이 팔리는 것으로 딱 큐레이션해서 보여줍니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절대 나오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드전이나 이제 생성형 AI는 계속 인간들이 보고서 이거 괜찮다, 이 둘 중에서 보여주면 이게 더 괜찮다, 이게 더 괜찮다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만들어낸 애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고 만들고 피드백을 주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모여놨더니 통계적으로 다이소 예술같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이소 예술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미드저니가 그나마 가장 모든 생성형 AI 중에서 가장 아트한 걸 잘 뽑아주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특이한 예술가라든가 좀 굉장히 신기한 예술가들,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술가들 말고 지금 현대에 움직이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을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찾아서 넣어줬는데 그걸 디스크라이브를 해도 절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저니는 뭔가 2% 부족하다. 생성형 AI는 끝끝내 뭔가 예술로 쓰기에는 뭔가 끝끝내 2% 부족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죠. 패기가 없다. 그 현대 미술은 인간이 어떤 컨셉을 잡아서 여기 이런 식으로 뭐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뭐 이상하게 보이든 말든 자기의 어떤 예술가의 어떤 개성이 있고 곤조가 있기 때문에 진짜 패기 있게 끝까지 밀어붙여서 자기 개인을 어떻게든 구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드저니는 마지막 그 한 끝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건 이런 거던데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도 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생성형 AI의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통계로 만들어낸 다이소 세계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굉장히 퀄리티 좋은 다이소 세계관이겠죠. 그렇지만 상위 1%의 굉장히 엣지 있는 예술을 생성형 AI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뭐 그냥 제가 찍은 사진 올려놓고선 디스크라이브를 하면은 이제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크라이브를 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4개의 그 프롬프트를 예전엔 줬었는데 디스코드에는 4개의 프롬프트를 줬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주냐면 얘를 미리 이미지를 여기다 올려놓고 아까처럼 올려놓고 그래서 올라간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마우스를 오버를 하면 여기에 그 아이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걔를 클릭만 하면 됩니다. 걔를 클릭하면은 주된 그 어떤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아티스트랑 비슷할 거야. 그래서 아티스트가 나오고 아티스트로 가는 링크도 줍니다. 이 아티스트랑 비교해 보라고. 그리고 이 디스크립터라고 해가지고 핵심적인 키워드랑 구와 절을 줘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집어넣을 것만 집어넣으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 아니메를 넣고 카와시 넣고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가장 괜찮은 어떤 것들을 이제 주된 단어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디스크립터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디스크라이브를 했을 때 이렇게 아티스트 아마 추정된 아티스트를 3개 이렇게 주잖아요. 2개나 3개나 이렇게 주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기능인 게 비교해보고 표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거를 누르면 비슷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거랑 이 사람 거를 얘가 따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그렇게까지 똑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 작가 거를 완벽하게 닮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 지브리라든가 아니면 진짜 누가 봐도 고흐라고 한다거나 이러면 누가 봐도 그것을 따라한 게 맞는데, 이렇게 진짜 약간 아티스트 이름이 이렇게 나왔을 때 한번 눌러보세요. 안 닮았으면 사실상 써도 되죠. 이 세 개를 다 안 닮았다. 그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느낀 꿀팁인데, 아티스트를 하나 두면 그걸 확실히 좀 따라 하거든요. 한 명만 쓰면 확실히 따라 하는데, 둘 이상 쓰면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노먼 라겔 하나를 쓰면 정말 누가 봐도 노먼 라겔이 그린 것처럼 나오는데, 많은 아티스트를 한 2명 이상 쓰기 시작하면은 그 사이에 미묘하게 어딘가 그 누구도 닮지 않은 어떤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 아티스트 중에서 비슷한 게 있었나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면은 구글을 켜놓으시고 구글 이미지 검색 있잖아요. 이미지 검색에다 방금 만든 거 올려봅니다. 그래서 구글 이미지 검색에 비슷한 게 나오면 안 쓰고요. 전혀 비슷한 게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아 이거는 괜찮다 하고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이상한 추상화로 케이팝 아이돌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그 스타일 가지고 만들려고 했더니 이렇게 케이팝 아이돌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게 요건데, 요 이미지가 어떤 건지 잠시만요.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요런 이미지였거든요. 대충 요런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요런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좀 그 디스크라이브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살짝 몇 개 이제 선택을 해서 만들었더니 이제 좀 다른 이미지가 나오죠. 몇 개만 선택을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미지 느낌이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써볼, 그 아까 작가랑 비교를 해보면서 정말 그 작가 거랑 비슷한지 비교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